주한미군, 우리가 정말 돈을 내고 부탁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걸까요? 트럼프가 13조 원을 내놓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했을 때 전 세계는 당연히 한국이 고개를 숙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한국의 애원이 아닌 알겠다. 당장 떠나라는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워싱턴은 얼어붙었고 월스트리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믿고 70년 동맹의 판을 스스로 뒤엎어버린 걸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독자 생존 시나리오. 미국의 오만한 계산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오히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든 대한민국의 숨겨진 비밀 병기. 그 놀랍고도 극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하늘길 따라온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의 협상가 마이클 해밀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냉철하고 무자비한 협상가라 불렀지만 저는 그런 평가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제 유능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미국의 국익과 질서,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하고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젊음과 피를 바쳐 폐허 속의 나라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은 아버지의 평생을, 그리고 저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죠. 그날 워싱턴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은 두꺼운 마호가니 책상에 놓인 서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실룩이는 턱 근육이 임박한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죠. 잠시 후 그는 참지 못하고 육중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방을 울렸습니다. 한국이 매우 건방져졌어. 우리가 베푼 도움을 잊어도 유분수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거칠게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이 존재하기나 했겠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려 해. 당장 13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 마이클, 이건 지시사항이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 당신이 직접 가야 한다. 저는 대통령의 핏발선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프로로서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순간 제 손 안에서는 아버지의 낡은 군사훈장이 차가운 감촉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양복 주머니 속에서 가만히 만지작거린 그 훈장은 수십 년 세월의 가장자리가 닳고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무겁고 소중한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폐허 속에서 한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 그 숭고한 희생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그 훈장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켜준 나라에 감히 생긴 무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입니다. 감사를 잊은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직접 훈육을 해야지. 제 눈에는 동맹국에 대한 존중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빚을 받으러 가는 냉정한 채권자의 확신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 서울은 전혀 다른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깊은 지하 벙커. 그곳은 백악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오직 기능성만을 강조한 차갑고 금속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그 위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참모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벙커 안의 공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외교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겠지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나라로 남게 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설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회의실 대형 화면에 꽂혔습니다. 화면에는 플랜 B 자주국방 전환 시나리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보였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압박에 순순히 고개를 숙일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 무렵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저의 방안을 앞두고 열린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스튜디오의 패널 속에 저는 화면으로만 보던 한 남자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기훈. 외교관 출신이라는 배경에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련된 매너까지 갖춘 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였죠. 그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치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지사처럼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무기들, 그거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수십 년간 수많은 실전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미국의 첨단 시스템과 우리의 굳건한 동맹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모한 고집을 꺾고 협상 테이블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의 독자 국방 기술을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감 수준이라 폄하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세련된 매너와 그럴듯한 논리 뒤에 국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속내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편에 서서 한국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내부의 조력자였습니다. 서기훈이 화려한 조명 아래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경기도 과천의 어느 낡고 허름한 연구소에서는 한 젊은 공학자가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우 박사.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통합방어 시스템, 이지스-K를 개발한 불운한 천재였습니다. 연구실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지하의 축축한 공간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군 관계자들 앞에서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지스-K는 기존의 방어 시스템보다 300% 이상 빠른 대응 속도를 보이며 동시에 12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기술로. 박민우 박사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떨렸지만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군 관계자들은 하품을 하거나 노골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장성이 그의 말을 끊고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 박사, 서류상의 그림은 상당히 인상적이군. 훌륭해. 그런데 말이야, 이게 진짜 전쟁에서 통할 것 같소? 우리는 F-35 전투기와 패트리언 미사일처럼 실전에서 검증된 진짜 무기가 필요하지. 당신의 이론적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말이요. 그들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박민우 박사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잠시 후 한 관계자가 다가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통보를 건넸습니다. 서기훈의 끈질긴 로비가 결국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박민우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평생이 담긴 보고서를 든 채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연구실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는 이지스-K의 시제품 서버가 유난히 처연하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튼튼한 방패가 그것을 만든 나라의 손에 의해 부러지고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침내 서울 외교부 청사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길고 묵직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국 측 대표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이 협상이 상당히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가진 패는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거만하게 훑어보며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즐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서로는 이쯤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더 이상 시간 낭비는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까요. 제 말에 한국 측 수석 대표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속으로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나가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당신들의 수도가 불과 수십 km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이 한마디면 그들이 겁을 먹고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며 매달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해밀턴 씨, 질문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군요. 우리는 동맹을 원하지 종속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는 상호 존중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힘으로 누르려 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동맹이 아니죠. 존중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중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피와 땀으로 여러분의 안보를 책임졌습니다.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존중이 없는 행동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역시 피와 땀으로 오늘의 번영을 이뤘고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해밀턴 씨,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존중이 없다면 동맹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외교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읽는 것처럼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의 저 오만하고 터무니없는 자존심을 어떻게 꺾어 놓아야 할까?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헛된 자존심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들은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군. 바로 다음 날 저의 오만과 분노는 순식간에 당혹감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후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압박할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텔레비전 화면에 긴급 속보를 알리는 자막이 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선 것입니다. 저는 무심코 소파에 기대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전 국민, 아니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헐값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절묘하게 분할되어 왼쪽에는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백악관 참모들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담담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발표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 강렬한 시각적 대비 앞에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협상 전략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다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제 호텔방 전화기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전부 워싱턴이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마이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저 무모한 자들에게 당장 본때를 보여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한국을 무릎 꿇려. 경제든 뭐든 상관없어. 단 하루 만에 저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마다 미국의 유명 정치 분석가들이 나와 앞다투어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가 단 하루 안에 완전히 붕괴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외톨이 신세가 될 것이라고 가혹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무능한 협상가라고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극심한 혼란과 자괴감 속에서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폐허가 된 한국의 어느 마을.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잿더미 위를 배경으로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때 묻은 옷을 입은 한국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망울만은 이상할 정도로 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구했다고, 우리의 희생이 저들을 살렸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준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감사를 잊은 배신의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 뜨거운 분노와 함께 설명하기 힘든 차가운 혼란이 제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굳게 믿어왔던 신념의 성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워싱턴의 분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거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선언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백악관은 기다렸다는 듯 강력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과도 같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철강 산업에 대해 50%라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헤지펀드들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한국의 증시와 외환시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듯 무차별적인 공매도를 퍼부으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텔레비전의 경제뉴스 채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의 모든 숫자가 파란색으로 물들어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그래프가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진행자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검은 목요일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어떤 종류의 기대감 혹은 냉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현실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바로 감사를 잊은 자들의 말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차가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론전쟁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CNN, 폭스뉴스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주요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같이 한국을 비난하는 뉴스와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동맹의 등에 칼을 꽂은 한국의 배신, 무모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나라 같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제목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전쟁의 최전선에는 상당히 익숙한 얼굴, 로비스트 서기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 기꺼이 응하며 매우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은 결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깊이 후회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표정과 진심처럼 느껴지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국제 여론을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한국의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교활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가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귀국이 계속 늦어지면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차를 몰아 서울 근교로 나갔습니다.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공단 지역으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우연히 한 작은 공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공장 간판에는 정영호 정밀기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불이 꺼진 채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한 노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공장의 사장, 정영호 씨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던 길이 하루아침에 막히면서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궈온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차갑게 식어버린 거대한 기계들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늙은 친구의 몸을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의 몸을 쓰다듬는 아버지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과 슬픔이 가득한 눈빛 속에서 저는 월스트리트의 환호성이나 워싱턴의 분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진짜 고통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공격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쓰러져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 계산대로라면 이 도시는 지금쯤 절망과 혼란에 빠져 아우성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서울의 풍경은 이상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각자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과 걱정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절망이나 패배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시장의 작은 가게들마다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 제품 사주기 운동, 어려울 때일수록 국산 부품, 사용하기 같은 문구들이 서툰 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듯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묘하고 강력한 어떤 힘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건 경제 논리나 국제 정치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하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당혹감을 넘어선 일종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저력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을 무렵 한국 정부가 드디어 치밀하게 준비해온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셰일가스와 주요 농산물 그리고 특정 의약품에 대해 상응하는 수준의 역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소식을 듣고 제 발등을 찍는 한국의 아마추어적인 대응이라며 일제히 비웃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작 그 정도의 반격으로 거대한 미국 경제에 흠집이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터무니없이 순진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그리고 워싱턴의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단순한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타격 대상으로 삼은 셰일가스, 농산물, 의약품 산업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와 팜 벨트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겨냥한 무섭도록 정밀한 외과 수술식 타격이었습니다. 파장은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와 깊이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호텔방 텔레비전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오와와 텍사스의 광활한 옥수수밭과 콩밭의 주인들이 수천 대의 거대한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 백악관으로 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한국으로의 수출이 하루아침에 막혀 창고에 쌓인 농산물을 썩힐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백악관을 향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의 삶을 망쳤다. 당장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멈춰라. 한 기자가 눈물을 흘리는 늙은 농부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대체 왜 워싱턴까지 오신 겁니까? 내 평생을 바친 농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무모한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생겼소. 우리는 그냥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절규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완벽한 수라고 믿었던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오히려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끔찍한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서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국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눈치 때문에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망설이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는 틈을 타 앞다투어 한국의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 호주, 심지어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까지 한국의 K9 자주포와 천궁이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대한 대규모 긴급 계약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 방산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없이는 한국 방위 산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조롱하며 한국인들을 절망에 빠뜨리려 했던 로비스트 서기훈의 주장은 완전한 공허한 주장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라는 족쇄가 풀리자 한국의 방위 산업은 날개를 단 듯 역대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며 세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계의 심장을 겨냥한 가장 아픈 일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차세대 여객기 구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오랜 동맹이었던 미국의 보잉이 아닌 유럽의 에어버스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보잉의 1년 치 수주 목표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단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 증시에서 보잉의 주가는 수직으로 폭락했고 미국 경제계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전율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격은 결코 감정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아픈 곳을 가장 고통스러운 타이밍에 맞춰 찌르는 철저하게 계산된 하이레벨 전략이었습니다. 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무모하고 철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던 무서운 전략가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어릿광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전략적인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진짜 열쇠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작고 허름한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박민우 박사에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박민우 박사는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군으로부터 버림받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월남 참전 용사인 아버지가 힘겹게 투병하고 계신 낡고 작은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지독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는 무력한 아들이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박민우 박사는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손을 힘겹게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이 애비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로 살았다. 이 나라를 위해 싸운다고 믿었는데 돌아온 건 이 지긋지긋한 병과 다른 나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패배감뿐이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한평생 맺힌 깊고 푸른 서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아직도 우리 기술을 믿지 못하고 미국만 최고라고 쳐다보는 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더구나. 민우야, 내 아들아, 내가 이 한을 좀 풀어다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제발 내 손으로 증명해다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강인한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박민우 박사의 가슴속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박민우 박사를 다시 각성시켰습니다. 그는 곧장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완전히 끊겼고 동료들은 모두 떠났지만 그의 곁에는 그의 천재성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소수의 젊은 연구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급도 없이 오직 사명감 하나만으로 밤을 새워가며 사비를 털어 이지스케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간이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그들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나라를 버릴 수 없어. 그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장하고 숭고한 모습 속에서 어쩌면 저는 제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인들의 진짜 저력을 발견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무렵 저는 폐업 위기에 처했던 정영호 사장의 공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에 서려있던 깊은 슬픔과 자부심의 정체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공장은 시민들의 도움과 다른 영세업체들과의 협력 덕분에 어렵게나마 다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정영호 사장은 저를 보더니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기름때 묻은 머그잔에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건넸습니다. 내가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소. 그때 미군 아저씨들이 나눠주던 달콤한 초콜릿 하나로 허기를 채우며 버텼지. 그래서 나는 평생을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며 살았소. 우리를 구해준 은인의 나라라고 믿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부모라도 다 큰 자식의 멱살을 잡고 자존심까지 짓밟는 건 할 짓이 아니지 않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인간의 깊은 회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고 싶은 마지막 존엄에 대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제 아버지의 희생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희생과 자부심을 느끼며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구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제게 성경의 구절처럼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훈장은 제게 성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영호 사장의 담담한 말을 들으며 제가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쩌면 한국인들에게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돈 몇 푼이나 경제적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냈다고 믿었던 바로 그 가치 말입니다. 그 순간 저의 잘못된 신념과 아버지가 지켜준 나라의 질서를 가르친다는 오만한 믿음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여론을 통한 명분 싸움에서 연달아 참패하자 워싱턴의 분노는 결국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던 온건파들은 목소리를 잃었고 그 자리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거친 목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동맹국이라는 이름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동맹의 등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타일런트 스톰이라는 무시무시한 작전명 아래 미국의 비밀 사이버 사령부는 한국의 심장을 향해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금융, 전력, 통신, 그리고 국방 네트워크까지 국가를 지탱하는 모든 신경망을 일시에 마비시켜 단 한순간에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탄보다 더 치명적이고 총성 없는 진주만 공격이나 다름없는 명백한 사이버 테러였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끔찍할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국가위기관리센터의 수백 개 대형 스크린은 순식간에 해골 모양의 붉은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미국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동맹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할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통로, 즉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모든 신호등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은행의 현금 인출기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를 덮고 있던 성조기 모양의 방패가 내부 균열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그래픽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믿었던 동맹에게 뒤통수를 맞은 고통과 배신감이 통제실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서울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에서는 요란한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비스트 서기훈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재앙과도 같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만족스럽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꺼봐, 내가 뭐라고 했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감히 미국에 대항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야 좀 알겠지?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혼란스러운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이든 누구든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애원하게 될 거야. 제발 미국과의 다리를 놓아달라고 중재를 해달라고 말이야. 그때가 되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되겠지. 다시 국가위기관리센터.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한번 뚫려버린 시스템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뭐라도 좋으니 다른 방법은 없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던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구석,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던 작은 서버 한 대가 다른 경고음과는 다른 아주 작지만 규칙적인 경고음을 내며 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삑삑삑삑. 그 소리에 가장 가까이 있던 젊은 장교가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어 예산 지원도 끊겼던 시스템. 그러나 박민우 박사가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몰래 살려두었던 이지스 K의 낡은 예비 서버였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모두가 잊고 있던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호출 명령이 떨어진 지 20분도 되지 않아 낡은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국가위기관리센터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박민우 박사였습니다. 그의 초췌한 몰골과 며칠은 밤을 새운 듯한 퀭한 눈을 본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은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런 젊은이가 그것도 나라에서 벌인 기술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박민우 박사는 주위의 소란과 의심 어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통제실 구석에서 외롭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던 이지스 K의 예비 서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서버에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연결한 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무대 위에서 마지막 연주를 시작하는 피아니스트처럼 그의 손가락은 현란하고 폭발적인 속도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박민우 박사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절망에 빠져있던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발 사이버 공격의 패턴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지스 K의 인공지능 기반 역추적 및 무력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지스 K는 단순히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시스템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여 공격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취약점을 역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를 뒤덮고 있던 붉고 흉한 바이러스 코드가 화면 중앙에서부터 피어난 거대한 푸른 태극, 문양 방패에 막혀 힘없이 사라져가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방패는 오히려 더 강렬하게 빛을 내며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를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엄한 반격이었습니다. 미국의 야만적인 사이버 공격은 순식간에 완벽히 무력화되었습니다. 통제실을 가득 채웠던 절망적인 경고음들이 일제히 멈췄고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흐른 뒤 여기저기서 울음 섞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지스 K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이번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가 미국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기지 내 비밀 사이버 사령부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접속 기록과 데이터, 공격, 명령서 등을 암호화하여 위키리크스와 BBC, 알자지라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수백 곳에 실시간으로 전송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신문 일면은 동맹국의 등에 칼을 꽂은 미국의 비열한 사이버 테러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외교 스캔들에 휘말리며 전 세계 동맹국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불신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심판은 배신자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지스 K가 확보한 데이터 속에는 이번 공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미국의 특정 방산업체와 거액의 뒷돈을 거래한 로비스트 서기훈의 범죄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된 그는 막대한 비자금을 챙겨 공항으로 도피하려다 출국 직전 활주로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 나오던 그는 끝까지 나는 애국자요. 국익을 위해 일했을 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분노한 한 시민이 그를 향해 날달걀을 던졌습니다. 계란이 그의 번드르르한 얼굴에 정확히 맞아 노른자가 흘러내렸고 한때 세련된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던 그는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사이버 테러의 진실이 폭로되자 미국은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과 동맹국들의 불신 속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과 국내 정치 위기 앞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존, 내 실수였네.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어. 모든 조건 없이 한국과 대화하겠네. 제발 내 체면만이라도 좀 살려다오. 그 결과 한국과 미국은 종속적 관계가 아닌 진정한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외교관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사실상의 항복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박민우 박사의 허름한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평생 드나들던 워싱턴의 화려한 집무실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작고 낡았지만 그 어떤 곳보다 위대하고 성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민우 박사를 마주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인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박사님, 제가 틀렸습니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었고 오만함이 신념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정영호 사장님 같은 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민우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정부로부터 받은 막대한 포상금 전부를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술 공장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정영호 사장을 한 식당에 초대해 성공의 상징인 국가훈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한평생 전쟁의 상처와 가난을 안고 살아온 두 아버지의 얼굴에 자랑과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아픈 한이 다음 세대의 영광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대한민국은 완벽한 자주 국방 체계를 구축했고 이지스-K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산 기술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산, K콘텐츠, K테크놀로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강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생도들 앞에서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 화면에는 박민우 박사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정영호 사장이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최첨단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심장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저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던 모든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오만한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존엄을 지켜주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